눈앞의 현상이 아닌 그 뒤에 진실을 찾아 나서는 시간. 추격자들 김환 한겨레 21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건희 여사, 이게 호칭을 가지고 네. 참 논란이 많아요. 네. 김건희 씨라고 불러야 되는지 네. 김건희 여사라고 불러야 되는지. 어쨌든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가 지난 16일부터 서울 아산병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입원을 했는데 지금 우울증이라고요. 네, 뭐 개인의 병력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는 그 자체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워낙에 이제 김건희 씨가 여러 수사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사를 일정 정도 이제 회피해 온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시선을 받던 차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애초에는 원래부터 앓던 지병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위독하진 않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해서 입원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었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이제 우울증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뭐 댓글들 반응이 그런데. 이 내가 더 우울하다 이런 이게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병력을 뭐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지난 이제 12월 3일 뭐 어떤 이들에게는 훨씬 이전부터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뭐 내란성 우울증, 계엄성 우울증 이런 말을 낳을 정도로 온 국민에게 어떤 울적감을 선사했었는데, 이제 정작 본인의 정권이 교체되고 본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이제 입원한 상황을 두고 여러 이제 해석과 말들을 낳고 있습니다. 예, 뭐 다만 이제 12.3 불법 비상계엄이 그 직접적으로 김건희 씨가 인지를 했거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네. 예,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김건희 씨가 입원을 했는데 지금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검찰이 소환 조사 요청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원을 하기 바로 전에 한 일주일여 전부터 검찰과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애초에는 뭐 예를 들면 출석할 의사 뜻도 있었는데, 그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특검이 이제 통과가 아니라 임명된 거죠. 예. 임명되면서 굳이 내가 이제 특검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나갈 필요가 없지 않냐, 뭐 이런 태도로 이제 그 전환을 했다라는 건데, 그 과정들이 그 앞선에 있었고, 요 입원한 당일에 도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이제 의혹 보도들이 제기가 됐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수사기관의 비호를 받아서 혐의를 피해갔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막상 그동안 이제 뭐라 그럴까요? 미뤄왔던 숙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미뤄왔던 청구서가 도착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수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본인을 향해 오는 시점에 이제 공교롭게도 입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김건희 씨는 대통령 배우자, 공식적으로 대통령 배우자일 때는 검찰이 알아서 뭐 무혐의 불기소를 하고, 12.3 비상계엄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비상계엄이 있으니까 수사가 안 되고, 네. 대선이 시작되니까 대선 중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네. 수사가 안 되고, 이제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갑자기 우울증으로 수사가 안 되고, 네. 지금 언제 수사 조사를 받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수사 속도는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이 일단 출발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특검이 임명되고 이제 특별검사보도 임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본다라는 입장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수사는 시작이 된 거고, 지금 이제 요 수사와는 별개, 특검과는 별개로 그 검찰과 경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특히 지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는데, 서울 고검에서 재수사를 그렇죠. 하고 재수사를 있는,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 기억에도 이게 꽤 오래된 문제거든요. 한 4년은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안 찾이던 증거가 재기 수사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 한 50여일 만에 무더기로 이제 발견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요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2009년부터 2011년 정도에 이제 걸쳐 있는데, 네. 특히 이제 1차 시기 말고 2차 시기에 네. 이게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지금 관련자들이 다 기소가 돼서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고, 유죄로. 그런데 김건희 씨가 당시에 지금 증권사 직원한테 수익을 배분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차례로 나눠집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세 조정을 한 시기가, 이게 지금 말씀하신 시기가 이제 2차 시기와 관련된 무렵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2010년 말경입니다. 예. 이때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웃기는 수사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건희 씨가 대신증권 계좌와 미래에셋증권 계좌 두 개, 이제 두 증권사를 이용을 했는데,
지난번 이제 말하자면 검찰 수사 당시에는 대신증권 계좌만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미래에셋의 계좌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이제 시민들이나 기자들이 검찰이 어디까지 압수수색을 했는지는 사실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대신증권 계좌 등을 이제 압수수색하고 뭐 조사를 해본 결과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하기는 어려웠다라고 판단을 한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검찰이 이례적인 PPT 브리핑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근데 재기 수사를 시작하고 나서 미래에셋 계좌를 이제 수색하는 과정에서 통화 녹취가 나왔다는 겁니다. 미래에셋 직원과 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종호 씨가 운영하는 운용사죠. 이 운용사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라는 김건희 씨의 육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가 계좌 관리를 하면서 시대 조정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면 그 이익의 40%를 주기로 했다라는 건 통상적 수수료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잖아요. 40%면 이제 이게 뭐 정확하게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거의 반띵, 절반 나누는 거의 그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동업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수익 배분인데 이 대목을 정확하게 김건희 씨가 인지하고 있었고 이 얘기를 미래에셋 증권 직원에게도 했다. 지금 이게 이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검찰 수사가 완전히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검찰 수사는 김건희 씨가 그런 복잡한 주식 거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런 시세 조정이라든지 이런 데 가담할 만한 주식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이 육성대로라면 김건희 씨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가 시세 조정을 한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이 창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익에 대한 배분 방식까지도 인지하고 있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한데 이게 뭐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도 한참 전이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주가 조작의 가능성이 나중에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게 증거를 이렇게 남겨서 40% 배율을 이거를 분배를 하는 거를 증권사 직원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게 맞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범죄를 만약에 저질렀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은 되게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 직원하고 이게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증권사 직원하고 전화로 이제 이거를 매도해달라 매수해달라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뭐 오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녹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녹음이 된다라는 거는 저 같은 사람도 알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알았을 거고. 이게 지금 검찰이 근데 왜 이거를 압수수색을 그동안 안 했던 것도 의문이고 이거는 무슨 배짱으로 이거를 다 이렇게 남겼는지도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수사를 방기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수사를 방해한 것인지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도 규명이 지금 필요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렇게 부실했다라는 게 지금 입증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가 여러 건 공개된 바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저 같은 이제 말하자면 기자의 눈높이에서 보면 저런 얘기를 왜 하지?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대화들이. 그러니까 이 대화도 뭐 전체 맥락을 들어봐야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대화죠. 왜냐하면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서 어차피 처리를 다 해줄 건데 그 얘기를 굳이 미래에셋 직원하고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화를 왜 했을까? 이 부분이 남는데 근데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가 이제 우리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영부인이 되고 나서 뭔가 수사가 미진했다라고 다들 이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미 이제 남편이 검사이던 시절부터 뭐 이상하게 수사가 안 되거나 불기소가 되거나 다른 사람은 처벌되는데 김건희 일가는 처벌이 안 된다거나 이런 세월이 10여 년 이상 돼왔다라는 의혹을 사고 있거든요. 뭐 장모 최은순 씨와도 여러 그 의혹이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의혹이 좀 있었죠. 그렇죠. 뭐 동업자들만 처벌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꽤 오랜 세월 본인이 수사망을 피해 왔고 자기가 수사를 받을 일이 없다라는 어떤 확신 속에서 이런 이제 말하자면 증거들을 까치밥처럼 남겨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추론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외에도 김건희 씨의 지금 비화폰 통화 논란이 있는데 이게 한겨레 단독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김건희 씨가 비화폰을 갖고 있었고 이 비화폰으로 이제
민정수석과 33분간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주현 민정수석과. 네, 그렇죠.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 김건희 씨를 여사 시절이요. 김건희 여사 시절에 검찰이 어떻게 조사할 거냐 그 방식을 둘러싼 협의가 이루어지던 무렵입니다. 지난해 7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통화 이후에 그 검찰총장이 박탈됐던 수사 지휘권을 돌려달라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이렇게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요런 시기가 이제 그 바로 3일 뒤거든요. 예. 근데 요 시기에 비아폰으로 민정수석과 여사가 통화할 일이 무엇이냐 지금 이 부분이고 이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민정수석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수사 관련된 상황을 보고받거나 진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나아가서는 이제 말하자면 그 민정수석을 통해서 이 사건을 방어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예.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저는 이 통화에서 통화 패턴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아폰이 아닌 일반 폰으로 먼저 김주현 그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겁니다. 짧게 통화해요. 예. 그러고 나서 전화를 겁니다. 김건희 씨가. 그러고 나서 한 18분 가량 통화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어요. 그리고 중간에 3, 4분이 빕니다. 그리고 다시 김주현 수석이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예. 그래서 한 15분 이상 통화를 하거든요. 근데 김건희 앵커도 많이 취재 많이 해보셨지만 이 통화 패턴이 전형적으로 무슨 설명을 길게 듣고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제가 그거 알아보고 금방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시 전화를 거는 패턴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애초에는 김건희 씨가 뭔가 길게 얘기하고 중간에 3, 4분 정도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이제 김수석이 전화를 해서 길게 통화를 하는 요 패턴으로 지금 통화가 진행이 됐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때가 검찰이 김건희 씨를 어떤 방식으로 소환해서 혹은 접촉해서 대면 조사를 할 것이냐를 논의하던 때였다라고 보면 그 이후에 그래서 실제 검찰이 경호처 안가에 가가지고 그렇죠. 창성동 본인들 별관. 예. 핸드폰을 다 반납을 하고 네. 김건희 씨 여사를 그때 조사했던 네, 맞습니다. 출장 조사했던 통화가 그게, 이루어지고 열흘 뒤에 그 출장 조사 논란이 됐던 출장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왜 대통령 배우자가 비화폰을 쓰죠? 이게 정말 방금 얘기하신 데 웃긴 게 대통령은 일반 전화로 민정수석한테 전화를 하는데 네. 대통령 배우자가 비화폰으로 민정수석하고 이게 뭐 바뀐 거 아닌가요 이게? 맞습니다. 애초에 김건희 여사한테 비화폰을 왜 줬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됐을 때 경호처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뭐 행사나 의전이나 여사 관련된 일정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민정수석과 무슨 행사나 의전을 논의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거고 비화폰을 갖고 있는 것도 부적절하고 그 통화 대상이 민정수석이라는 것도 부적절하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왜 김주현에게 일반 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짧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의전을 해왔던 이제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처가 전화를 할 거다. 이런 걸 설명한 게 아니겠냐. 말하자면 민정수석하고는 대통령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이인데 일반 폰으로 짧게 전화 통화를 그 당일에 할 이유가 없는데 뭐 그런 것들까지 물려 생각해 보면 김주현 민정수석의 역할이 뭐였냐.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지금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서울 고검에서 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와는 별도로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곧 공식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됐던데 지금 어제 특검팀의 특별검사부 4명이 임명이 되고 네. 지금 16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 16가지가 도대체 뭔가요 이게? 뭐 읽어만 들어도 진짜 너무 많은데요. 일단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으로 1,200억대 불법 수익을 낸 것이 아니냐 이 의혹이 있고요. 코바나 콘텐츠 협찬 명목의 뇌물수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진법사 등이 주었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태균 씨 건진법사의 국정 개입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 이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임성근 구명 로비에도 개입했던 것이 아니냐 이 의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큰 덩어리로 양평고속도로 설계한 변경건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명태균 씨 등을 통해서 대우조선 파업과 창화원 산단에 지정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보고를 받고 이런 관계들이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요. 이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애초에 명태균 게이트의 출발점이었던 그
22대 총선과 2022년 재보선에 부당 개입한 것이 아니냐, 공천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 이제 건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남편인 윤석열이 이제 대선 후보이던 시절에 불법 무상으로 대선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게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21대 총선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도 지금 있습니다. 2020년 총선. 그렇죠. 예, 그 총선이죠. 그리고 대선 전후,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대선 전후에 허위사실 공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것들이 중요한데, 제가 앞서 이제 언급했던 사건들에 대한 수사 지연, 은폐, 비호, 인멸 교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방해한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포함해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기관이라든지 특검의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다퉈 보게 됩니다. 아, 이게 듣기만 해도 이게 네. 숨이 가쁜데, 이게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하고 합쳐진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냥 기자의 감각에서 볼 때 양평고속도로 하나도 특검을 해도 될 것 같고, 예. 이 명태균 이제 이 말하자면 국정 개입 의혹도 특검이 하나 될 것 같고, 이 총선이나 그 선거 개입 의혹도 특검이 하나 될 것 같고,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있었던 여론조사 관련된 건도 특검이 하나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그렇게 보면 한 4-5개 덩어리 정도가 합쳐진 규모의 특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뭐 추후에 또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명태균 씨 얘기를 좀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현대 로템과 네. 명태균의 관계.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 정권 초기에, 윤석열 정권 초기에 명태균이 정권 실세인 거를 알고 현대 로템이 정부 입찰 과정에서 단독으로 입찰을 하게 해달라, 뭐 이런 로비가 네. 있었다라는 건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네네. 얘기했었잖아요. 뭐 입찰 심사나 이런 거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명태균 씨에게 이제 요청을 하고 코레일 사장도 바꿔야 된다, 예. 이런 이제 건의도 하고 했던 내용을 보도를 물론 말씀을 드렸었죠. 단독으로 입찰되거나 그렇게 네. 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네. 근데 이번에 가져온 건 뭔가요? 이번에는 그런 명태균 씨 개인의 영향력을 통해서 현대로템이 성장한 게 아니라, 현대로템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성장한 기업 한 3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이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는데, 예. 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 이른바 이제 정부 측 전관들을 영입해서 이 전관을 통해서 이 정부 사업을 집중 수주하는데 역할을 맡긴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내용을 이제 한겨레 21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명태균 씨가 역할을 뭘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역할은 이제 말하자면 숨겨진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는 더 규명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명태균 씨가 현대로템 입찰과 관련해서 개입했다라고 직접적인 카톡이나 뭐 대화 내용으로 확인한 거는 이제 한 건에 1조 7천억 원짜리 한 건이었는데, 물론 이 1조 7천억 원도 사실 엄청난 금액이죠. 아니, 엄청난 금액이죠. 네. 예.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현대로템이 뭐 해외 모로코 철도 사업 2조 2천억, 예. 그다음에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조 단위의 사업들을 여러 건 따내거든요. 이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뭐 이 부분이 지금 규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1조 7천억 원 명태균 씨의 로비 등을 통해서 따낸 1조 7천억 원 사업 이후에 이제 주로 현대로템의 사업을 많이 주는 데가 코레일이거든요, 정부기가. 이 코레일의 전관들 5명을 영입해서 곳곳에 이제 배치를 해서 이제 말하자, 이게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카르텔 아닙니까? 그렇죠. 이권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죠. 그러니까 예. 이 이권 카르텔을 구축을 해서 현대로템이 승승장구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현대 로템이 무슨 회사인지 모르시는 뭐 분도 있을 테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전차 만드는 회사예요. 네, 방산과 이제 방산. 네, 그러니까 이 열차 시스템. 열차 시스템 만드는 데니까 당연히 코레일하고 집중적인 거래를 할 수밖에 네. 없는 이런 거고, 수주를 코레일에서 내주면은 입찰을 통해서 뭐 현대 로템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 회사가 하긴 할 텐데, 그런데 코레일의 고위직들이 상당수가 자문역으로 현대 로템에 채용이 됐다라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영역에서는 이렇게 대놓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관들을 채용을 할 때도 이렇게 대놓고 집중적인 시기에 대놓고 전관을 채용하는 면, 왜냐하면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기업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관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직하면 신고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 과정을 다 말하자면 어느 정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될 정도로 현대로템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게 저희 이제 보도에서 확인이 됐고, 또 한 가지 이 현대로템의 성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세일 조회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해외 수출을 한 거죠. 근데 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윤석열이 해외만 나가면 얘기하던 3가지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방산, 원전, 철도예요. 예. 근데 이
현대로템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산과 철도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철도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해외 사업을 모두 수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뭐냐면 정부가 굉장히 천문학적인 초저리에 차관을 주기로 결정을 해서 말하자면 자금에 대한 개런티를 받고 시작하는 형태로 입찰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조건을 이미 정부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이 공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기업이죠. 예. 예. 그런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나서 가지고 이를테면 여러 가지 제공을 해 가지고 이게 국내 산업을 일으키고 국위를 선양하고 뭐 이런 거하고 비유를 하면은 현대로템이 그렇게 하는 게 전략적으로 대한민국 위해서 좋다라고 뭐 판단했을 가능성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뭐 그렇게 지금 정부랑 현대로템 측은 설명하고 있어요. 현대로템이 1위 기업이고 우리 이제 말하자면 산업이 수출됐는데 정부가 역할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금액이 지원된 거냐면 현대로템이 정부로부터 받은 게 대외경제협력기금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2025년도에 한 현대로템이 단일 회사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인 2조 2,150억 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러니까 예.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그리고 여러 나라에 배분해서 이제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나라들한테 원조를 한다든지 그 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든지 이런 이제 목적성, 공익 목적성이 좀 있는 기금이잖아요. 예. 근데 이 기금을 모로코 철도 산업에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가 말하자면 몰빵 투자를 하는 거고 이 몰빵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현대로템이 그거에 대한 어쨌든 사업 수혜를 입는 기업으로 등장하는 건데 예. 이 돈은 얼마나 유리하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 초저리입니다. 0.05%예요. 이자가. 이자가요? 연. 1년에요? 예. 예, 월이 아니라? 예. 1년에 0.05, 0.1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는 거저네요. 이 돈만 받을 수 있으면 엄청난 말하자면 제일 이제 기업이 해외 진출할 때 어려운 게 어떤 겁니까? 투자 유치를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기금인데 사실 이제 그거를 현대로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업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그러니까 합리적인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 현대로템이 1위 업체니까 뭔가 이 정부랑 잘 지낸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정도의 이제 말하자면 설명인데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과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규명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반론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사에서도 반론을 좀 했잖아요. 네네,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 반론 그리고 현대로템 측의 반론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이제 현대로템이 국제 경쟁 입찰을 하게 돼서 스페인과 프랑스 정부도 양호성 자금을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 속에서 지원을 하게 됐다. 예.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로템의 다른 협력사들이 현대로템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현대로템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뭐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 이제 대외경제협력기금이 편중됐다는 지적은 사실과 좀 다르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90%에 육박하는 국산화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외주를 준다는 얘기죠. 본인들이 다 갖는 게 아니다. 예.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철도 관련 2만 개 업체가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금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건 아직 확인 안 됐지만은 명태균의 로비 이후에 네. 이런 일들이 진행됐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요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반론이 있으면 네. 언제든지 인터뷰를 열어두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 기자의 추격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